자, 전 시간에는 우리 FAT 2급 78회였죠. 실무수행 2번까지 같이 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실무수행 세 번째 거 같이 해보시면 되겠죠. 자, 실무수행 세 번째는 전표 수정부터 나와 있어요. 전표 수정은 입력자료 수정해 주세요 그랬는데 증빙서류를 보니까 현금 영수증이 나와 있고요. 날짜는 24년 6월 26일로 되어 있죠. 이 전표 수정 같은 경우에는 우선 날짜를 한번 조회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26일 조회를 해주시고요. 비품 현금 무슨 내용인지는 한번 보면 되겠죠. 6월 26일에 입력된 거래는 판매용 상품을 매입하고 현금 영수증을 수취한 거래래요. 판매용 상품이라 했죠. 판매용 상품을 매입했을 때는 여기 거래자료 여기 비품이라고 쓰면 안 되죠. 문제에서 판매용 상품을 매입했다고 했으니까 판매용 상품을 매입한 것은 그대로 상품이라고 써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얘를 F2 눌러서 상품, 판매용 상품이니까 우리 재고자산이에요. 유형자산이 아니라. 유형자산은 제가 뭐라 그랬죠? 사용목적이라고 그랬었죠. 자, 그래서 여기 상품이라고 써주시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상품 계정에는 거래처 필요 없죠. 그래서 거래처 이렇게 없애주셔도 돼요. 상품부터 여기 잘못되어 있는데 거래처는 이렇게 없애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됐어요. 그래서 수정을 갖다가 첫 번째 거 입력자료 수정을 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게 되면 보험증권이 나와 있어요. 보험증권 삼성화재 126만원. 자, 내용을 보면 사업장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하고 국민은행 보통예금계좌에서 2차한 거래가 입력 누락되었대요. 여기 거래 일자에 보험에 가입한 날짜가 7월 1일이에요. 그래서 7월 1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거래 자료를 좀 누락된 거니까 입력해 달라 그러는데 이 자산으로 처리할 것 배우신 지 이제 얼마 안 되신 분들 입장에서 또 이게 자산으로 처리하라는 게 무슨 말이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단 말이죠. 얘도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회사가 됐던 회사에서 자동차가 됐던 창고가 됐던 보험의 대부분은 가입을 하게 돼요. 그때 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면 그 가입 증서를 보시고 여러분이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지 되는데 얘는 지금 기말 결산 정리 사항에서도 아주 많이 나오는 항목이기도 한데요. 입력할 때 지금 여기 보험 가입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배웠던 것은 보험료라고 하는 비용 계정으로 여기 금액은 126만원 이렇게 기록하는 거를 주로 배우셨단 말이죠. 그 다음에 얘를 보통예금 통장에서 거래처 은행 써주시고요. 126만원 이렇게 기록하는 걸 배웠는데 우리는 이 보험료에 대해서 특히나 회계 담당자가 이 거래를 기록할 때는 보험료라고 기록하는 비용처리법이 있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이를 갖다가 성급 비용이라고 해서 126만원 이렇게 기록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요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으면 예시당초 분기조차 못할 테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라고 하는 비용으로 기록하는 방법을 우리는 비용 처리법이라고 불러요. 뭐 말은 거창하지만 처음 가입했을 때 보험료라는 비용 계정으로 기록하는 것을 우리는 비용 처리법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성급비용 보험료라는 것은 지금 7월 1일 날 이 금액을 납부했지만
기간이 아직 전혀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비용 처리할 것이 아니라 자산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회계 이론도 있기 때문에 이를 갖다가 자산으로 이렇게 자산 계정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를 우리는 자산 처리법이라고 불러요. 선생님, 근데 이게 성급 비용이라고 하니까 끝에 비용자가 들어가서 이 성급 비용이라는 계정이 똑같이 비용 계정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 있으시단 말이죠. 이거는 결산 때 또 한번 자주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요 성급 비용이라는 계정은요, 주로 12월 31일 기말에 회계 담당자들이 결산 정리사항 하면서 쓰는 계정이기도 한데요. 이 계정은요, 여러분이 앞에서 재무상태표의 계정 선급금이라는 계정 배우셨죠? 선급금은 자산 계정이에요. 그리고 여기 비용 이렇게 합쳐져서 이를 갖다가 선급 비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 계정의 말뜻은 뭐냐면 우리 입장에서 비용인데 이 비용을 먼저 지급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계정이 이렇게 두 개가 결합됐다고 했을 때 앞에 게 주인 계정이에요. 그래서 의미는 그렇고 비용을 먼저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의미 자체는 그냥 선급금하고 같은 계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보험료를 보세요. 이 보험료 7월 1일 날 이 금액을 납부했는데 이 금액을 지급했는데 이 금액 안에는 올해의 비용도 있지만 내년의 비용도 같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말뜻은 뭐다? 선급 비용은 우리 입장에서 비용인 것을 미리 지급한 것입니다. 라는 뜻으로 이 선급 비용은 끝에 비용자가 붙었어도 이런 자산 계정이에요. 그래서 선급 비용 시험 문제도 아주 여기 초급자들한테는 많이 출제하는 문제죠. 선급 비용 써볼게요. 선급 비용에 반대되는 계정은 선수 수익 계정이에요. 선수 수익 계정은 우리한테 수익인데 그 돈을 미리 받았다. 우리한테 수익인 것을 미리 받았다. 그래서 얘는 부채 계정이에요. 수익자 붙었다고 손익계산서의 손익계정이 아니란 말이죠. 자, 이거에 또 비슷한 게 또 뭐가 있느냐면 미수 수익이라는 계정이 있어요. 미수 수익은 말 뜻대로 우리한테 수익인데 그 돈을 아직 못 받았다. 보통 이자 같은 경우 이자 수익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미수 수익 계정은 미수금이라는 계정과 그다음에 수익이라는 계정이 합쳐진 계정으로서 얘도 자산 계정이에요. 근데 끝에 수익자 붙었다고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신단 말이죠. 그다음에 여기에 상대적인 계정은 미지급 비용이라는 계정이에요. 얘도 우리한테는 비용인 계정인데 아직 돈은 주지 않았어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미지급금이 부채 계정이기 때문에 미지급 비용도 부채 계정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뭐 비용이다 수익이다 이렇게 써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 계정이다 수익이다 비용이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자산 계정이며 부채 계정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기억해 두시면 다음 결산 자료 설명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문제에서 자산으로 처리할 것 그렇기 때문에 자산처리법에 선급 비용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되셨죠? 자, 그래서 7월 1일 날짜로 여기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차변에다가는 선급 비용이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금액은 126만원.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 거래처는 국민은행이라고 했죠.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해서 126만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선급비용 그 내용들은요, 여러분이 회계 결산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 구분해서 일단 그거라도 암기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제까지 마무리를 해봤고요. 이제 결산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결산 문제. 결산 문제에서 보게 되면, 자, 수동 결산이 있고 자동 결산이 있어요. 그죠? 이거 이론 시간에 제가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요. 잠깐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다. 자, 지금 여기 나오는 게 앞에 우리 이론 문제 풀 때 결산 정리사항이라 그래서 나왔던 기존 과목들 제가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결산과 관련돼서 여기 성급 비용 여기 나와 있던 거 있죠? 그다음에 선수수익, 그다음에 미수수익, 미지급 비용. 여러분 급수 계속 올라갈수록 이건 단골 문제고 회계 이론 회계 시험 문제에서 거의 빠지는 경우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좀 조금 전에 이따가 나올 소모품과 소모품비 이 두 가지 규정이 나오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아까 보험료 말씀을 드렸던 거하고 똑같은 규정으로 처음에 이 소모품을 구입했을 때 소모품이라고 기록을 하게 되면 얘도 자산처리법이에요. 근데 처음에 소모품을 구입했을 때 소모품비라고 해서 비용 규정을 먼저 기록하게 되면 얘는 비용처리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 이 소모품과 아까 얘기했던 보험료 계정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계정만 다를 뿐이지 자산처리법, 비용처리법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란 얘기죠. 자, 여기 조금 전에 나왔던 수동결산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결산일 현재 대부분은 12월 31일 이렇게 되겠죠. 12월 31일 날 다음과 같은 계정,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이 문제가 나왔어요. 요거 할 거예요.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12월 31일 날짜로 여기 해당되는 거 입력하는 거, 그게 수동결산이고, 자동결산은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여기 주어진 해당되는 대부분은 여러분들한테 기말재고 갖고 시험 문제가 나와요. 요거로 해당되는 칸에다가 금액을 입력하고 그다음에 F3이라는 결산전표 처리하는 거 눌러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산정리사항은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라고 다시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내용을 한번 보고 입력을 해보도록 하죠. 날짜는 우리가 입력해야 될 날짜가 12월 31일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구입 시 여기 비용 처리 있다고 나와 있죠. 비용 처리한 소모품 중 기말 현재 미사용 소모품은 30만 원으로 확인되었다고 해요. 그럼 이거에 대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 얘기죠. 자, 근데 지금 기중에 날짜는 굳이 지금 모른다고 치고요. 소모품을 샀을 때 비용 처리에 따르면 소모품비라고 해서 얼마 이렇게 써놨었겠죠. 그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요즘 뭐 현금 주고 사는 법은 찾지는 않으니까 보통 예금에서 얼마 이렇게 이체를 했다고 쳐요. 그런데 12월 31일이 됐는데 소모품 우리가 샀던 전량을 비용 처리를 해놨어요. 여기 30만 원이니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소모품을 갖다가 100만 원어치 샀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00만 원 주고서 소모품비에서 비용 처리를 했는데 지금 미사용 소모품은 자산 계정이거든요. 지금 소모품을 갖다 100만 원어치 사고 다 비용 처리를 해놨는데 30만 원이 남았다고 한다면 지금 소모품비 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어야 될 금액은 얼마여야 되겠어요? 100만 원이 다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남아있는 소모품이 30만 원이라고 한다면 우리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야 될 비용은 70만 원만 이렇게 들어가야지 되는데 현재 지금 여기 얼마가 있어요? 100만 원이 있죠. 그러면 비용은 차변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이 비용이 70만 원이 손익계산서에 반영되게끔 하려면 이 소모품비 중에서 30만 원만큼은 빼주셔야겠죠. 그래서 비용은 차변에서 발생하지만 소멸시킬 때는 대변 반대편에다가 소모품비라고 해서 30만 원을 이렇게 빼주게 되면 우리가 수학에서 배웠던 더하기 빼기처럼 100만 원에서 빼기 30만 원 하게 되면은 70만 원 이렇게 하는 건 수학에서 배우셨잖아요. 근데 우리 회계에서는 비용 계정이 반대로 쓰여지게 되면 이게 그만큼 소멸시켜준다고 배웠단 말이죠. 비용은 차변이 자기 자리라서 차변에서는 발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이 비용 계정을 반대 계정으로 쓰게 되면 그만큼이 소멸돼요. 그래서 잔액이 요거와 요거의 차이, 즉 12월 31일 시점에서 손익계산서에서 반영되는 소모품비의 금액은 70만 원이 딱 반영이 되게 된단 말이죠. 그걸 이렇게 반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차변에다가는 뭐라고 쓰느냐? 차변에다가는 소모품이 있다면서요. 얼마 가치가 소모품이 남아있는 거예요. 소모품이라는 자산은 30만 원어치 이렇게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 주시는 거 요거를 잘 기억해 주시고 계셔야 돼요. 발생한 것을 비용을 소멸시킬 때는 반대 기정으로 이렇게 쓰면 그만큼이 소멸되고 우리 손익계산서에는 이만큼이 남게 된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거래 기말 정리사항은 차변의 소모품 30만원, 대변의 소모품비 30만원 이렇게 기록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10일 31일자로 이렇게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구분 차변에다가는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172번 30만원 이렇게 해주시고요. 대변에다가는 소모품비 해가지고 800번대 그래서 3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첫 번째 수동결산에서 해당되는 요 거래를 입력을 해 준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수동결산을 했고 기말상품 재고액 나오죠. 요거는 자동결산 반영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동결산은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결산자료 입력 여기서 한다 그랬죠? 결산자료 입력 클릭해 주시고요. 날짜는 1월부터 12월까지 확인 누르시면 돼요. 여기 보시게 되면 기말상품 재고액 이런 거 나와 있죠. 우리가 상품 기정 아까 매출원가 이론에서 계산할 때에도 기초상품 재고액에다가 단기 상품 매입액 더해주고 기말 재고액을 조사해서 입력해주면 매출원가가 계산된다고 여기 나와 있죠. 그거를 갖다가 여기 프로그램에서는 일련식으로 탑다운식으로 이렇게 입력하게끔 되어 있다는 얘기죠. 기말상품 재고액은 1억 3,800이라고 되어 있어요. 1억 3,80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반드시 뭐 해 주셔야 된다? 여기는 더 이상 수행해야 될 거 없죠. 전표 추가 반드시 눌러 주셔야지 이거 안 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전표 추가 완료됐습니다. 하면은 자료 설명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수행 과제에 보시게 되면은 수동결산 1번 했고요. 자동결산 메뉴에 입력해서 자동결산 2번도 마무리했어요. 자, 그 다음 문제는 12월 31일 기준으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순서대로 조회,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주의해야 될 거, 요거 안 해주게 되면 잔액이 틀려지니까 손익계산서 조회할 때
상단부에 기능 모음의 추가 이용해서 손익대체 분기에 수행하세요 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FAT 2급에서 하는 것과 FAT 1급에서 하는 게 좀 달라요. 여러분은 기초과정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서 손익대체 분기를 해달라 그러는데, 이 손익대체 분기의 말뜻은 무슨 뜻이냐면, 아까 차변에 비용이 발생했었고요. 제가 이런 시간에도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차변의 비용 계정, 그다음에 대변의 수익 계정, 얘를 다 반대로 보내서 모든 계정을 소멸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래야지 그 다음 해에 1월 1일부터 수익 비용 새로 발생하면서 그 해 한 해 동안의 수익 비용을 갖다가 계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결산을 할 때에는 1년간 발생했던 모든 수익과 비용 계정을 0, 제로로 만드는 이 과정이 바로 손익 대체 분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얘를 어떻게 수행하면 되느냐?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손익계산서 보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전체 메뉴에서 손익계산서 클릭해서 조회하시면 돼요. 날짜는 12월 시점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기능 모음 있죠. 기능 모음에서 어딨냐, 여기 추가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서 보면은 손익계산서 조회 작성 시 상당부 기능 모음 추가, 요거를 추가를 누르게 되면 손익 대체 분기가 다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1년 동안 발생했던 2024년 1년 동안 발생했었던 수익과 비용 계정이 다 소멸되는 거예요. 추가 눌러주시면 29건의 데이터가 추가되었습니다. 요거까지 해주시면 돼요. 되셨나요? 자, 그리고 쭉 내려가시게 되면 여기 당기순이익 1억 2,524만원 나와 있는 거 있죠? 요 금액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좀 조회해달라는 거 말 그대로 조회해주면 돼요. 재무상태표 이렇게 조회해서 조금 전에 당기순이익 있던 거 여기 포함됐구나, 이렇게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그럼 이걸 다 끝난 거고, 사실 손익계산서 요거 기능 추가해 주는 거 여기 중요한 내용이었던 거예요.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결산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실무 수행평가 여기서 요구하는 것들을 하나씩 보면서 맞춰보도록 하죠. 자, 11번 문제, 회사 등록 조회를 해달라고 합니다. 회사 등록 조회 여기 뒤에 있었죠. 자, 회사 등록과 관련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 찾아달래요. 과세 유형은 일반 과세이다. 과세 유형은 여기 일반 과세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두 번째, 사업장 세무서 역삼이고, 사업장 세무서가 역삼이 아니라 어디였어요? 서대문이었었죠. 이거 틀린 거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업태는 도소매업, 통신 판매업. 아까 우리가 여기서 수정해 줬었죠. 이거 업태 맞고요. 그 다음에 사업장 주소는 서대문구 충무로 7길, 서대문구 충무로 7길. 아까 우리가 입력해 줬던 거 이렇게 돼 있죠. 11번에 틀린 것은,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정 과목 및 정의 등록조회 해달라고 하죠. 저는 편의상 여기 끝난 거는 이렇게 지워버려요. 다 펴놨다가 여러분들도 저기 컴퓨터 화면에서 문제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같이 여기 올려놓고 보려고 하면 조금 불편한 점이 있기는 하겠지만, 뭐 시험을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연습할 때도 자기 모니터 맞는 그런 비율을 어떻게 조회를 하면 편하게 볼 수 있는지 그런 거 연습하시면서 봐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850번에 가맹점 수수료 계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얘도 옳지 않은 거 한번 찾아봐 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 계정 과목, 정의 등록
850번 여기 아까 해놨던 거 있었죠. 저 그래서 저는 문제 입력할 때 요 가능한 표들을 그냥 그대로 띄워놓고서는 본단 말이죠. 자, 1번 구분은 4 경비이다. 구분 여기 있죠. 경비라고 되어 있는 거 맞네요. 그 다음에 표준 재무제표 항목에 표준 코드 048 048에 판매 수수료다 지급 수수료다 옳지 않죠. 얘가 틀린 거네요. 그죠? 그 다음에 현금 적용은 여기 현금 적용 한 개 사용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대체 적용은 없어요. 사용하는 게 맞는 말이죠. 그래서 얘는 2번이 옳지 않은 것이 되겠네요. 자, 13번 문제는 계정별 원장을 조회해달라고 하네요. 얘는 좀 됐고요. 전체 메뉴에서 계정별 원장 여기 있죠? 클릭해서 8월 말 현재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계정 과목은 120번으로 알려주고 있네요. 미수금만 보면 되니까. 자, 여기 미수금에서 잔액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미수금 잔액은 여기 잔액이 나와 있죠. 전체 누계로 지금 여기 마지막 나와 있는 금액 500만 원이 되겠네요. 그죠? 잔액은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는 거래처 원장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계정별 원장은 됐으니까 거래처 원장으로 열어봐야 돼요. 거래처 원장 2월 말로 물어보고 있네요.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썼나요? 거래처 원장에서 거래처에서 미지급금 물어보고 있죠. 거래처는 국민카드고요. 계정은 미지급금. 계정 과목은 253 미지급금. 거래처 분류는 할 거 없고 거래처 하나만 보고 싶다면 꼭 똑같이 99605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국민카드만 딱 뜨게 되죠. 그죠? 미지급금 잔액이 얼마예요? 물어보는데 잔액은 12만 원이라고 답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거래처 원장 문제가 무려 3개가 나왔어요. 자, 이번에는 6월 말 현재로 물어보고 있어요. 그죠? 6월 말이면 여기를 6월 30일까지 해주시고요. 계정은 외상매입금 물어보고 있죠? 251번. 거래처 분류는 거래처 이거 스페이스바 눌러서 없애버리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되니까. 다 나오게 만들어 놨죠. 자, 그래서 여기 거래처별로 외상매입금 잔액으로 얘도 옳지 않은 거 물어봤어요. 우리안전 여기 있죠? 우리안전 잔액 얼마예요? 15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200만 원이죠. 그죠? 이거 틀린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는 1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콜럼버스라고 되어 있어요. 콜럼버스 여기는 2,331만 5천 원 맞죠? 그 다음에 서울용역 아니지, 잘못 봤네요. 바른손 펜시 어디 걸 봐. 바른손 펜시는 200만 원 맞네요. 한려수도는 1,347만 2,500원 맞죠?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것이 됐네요. 자, 이번에는 10월 말 현재로 외상매출금 잔액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죠? 10월 말 현재라고 했으니까 10월 31일 현재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기정은 108. 거래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또 조회를 해야겠죠.
자, 한성 SE라고 되어 있어요. 한성 SE 여기 있죠. 1071만 3,500원 맞네요. 그다음에 라모리타 1632만 5천원 이것도 맞네요. 그죠? 그다음에 서울용역은 100만원. 이거 틀리네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고, 파도소리는 650만원 같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여기 3번에 서울용역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를 볼게요. 17번 문제는 지급 어음 현황, 지급 은행별로 조회를 해달라고 하네요. 그럼 조회를 하면 되겠죠. 지급 어음 현황 여기 있죠. 지급 어음 현황을 클릭하셔서 여기 지급 은행이라고 그랬죠. 지급 은행별 요걸 누르시고요. 지급 은행이 국민은행 여기 눌러서 국민은행 당좌 클릭. 그다음에 만기일이 2024년에 돌아오는 지급어음이라고 했죠. 만기일이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만기가 도래하는 지급어음의 합계금액이 얼마예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800만 원이에요. 그죠? 결제, 미결제. 여기 24년에 도래하는 지급어음이라고 했으니 아직 도래한다는 것은 결제되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미결제 이 금액 800만 원을 답해 주시면 되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 걸 볼게요. 일개표, 월개표 조회해달라고 그러네요. 일개표, 월개표 클릭하시고요. 여기 2월 한 달 동안이라고 그랬었는데 이 일개표, 월개표는 날짜로 조회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월개표, 월로 조회하는 게 있는데 문제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월로 질문을 해요. 그럼 월개표를 이용하는 게 좀 편하단 말이죠. 2월 한 달 동안이라고 했으니까 2월 똑같이 2월 한 달 동안요. 발생한 광고 선전비 금액이 얼마냐요? 광고 선전비는 쭉 내려가 보시게 되면 판관비에서요. 광고 선전비 쭉 찾아보시죠. 여기 있죠. 광고 선전비 총 발생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합계 금액 여기 132만 원이라고 이렇게 답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해당되는 금액은 132만 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일개표, 월개표인데 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월개표에서 1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자 비용을 찾는 거예요. 그럼 얘는 영업 외 비용이니까 영업 외 비용에 이자 비용이 있죠. 그죠? 영업 외 비용에서 발생한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발생한 금액은 273만 1,000원이라고 요거를 답해 주시면 되겠네요. 되셨죠? 자, 여기 일개표, 월개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게 하나 여기 있어서 지금 일개표, 월개표에는 여기 현금이라는 규정이 차변, 대변에 나와 있는데 여기 차변에 나와 있는 현금 우리가 보통 차변에 현금이 있으면 현금이 입금된 걸로 우리가 배웠잖아요. 자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근데 이 일개표, 월개표에서만큼은 이 규정이 반대예요. 여기 일개표, 월개표에서 차변의 현금은 지출 금액이에요. 현금으로 지출한 금액이 차변에 나오고요. 여기는 수익 금액. 반대로 보셔야지 돼요.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자, 일개표, 월개표에서 차변의 현금은 지출한 금액 현금으로, 대변의 금액은 수입된 금액.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오늘은 이번에는 문제에서 그거
현금 지출에 대한 문제가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른 문제 풀 때 참고하라고 요 설명해 드리는 거랍니다. 자, 이번에는 학기 전액 시산표 봐달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일기표 닫고 전체에서 학기 전액 시산표 여기 있죠. 자, 7월 말까지라고 그랬으니까 학기 전액 시산표 7월 31일 날짜로 조회를 해주시고요. 급여는 비용 계정이죠. 판관비 제일 첫 번째인 거 발생한 금액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죠? 판관비 중에서 첫 번째 발생한 급여는 3,855만원. 요게 되겠네요. 그죠? 3번이 답이에요. 자, 이번에는 12월 말 기준으로 소모품 잔액 물어보고 있네요. 요 아까 결산분기 했을 때 기정 썼던 거 금액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날짜를 12월 말로 바꿉니다. 12월 31일자로 조회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모품은 자산 계정이죠. 여기 있네요. 여기 30만원 있죠? 30만원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됐죠? 자, 이번에는 손익계산서 조회를 해달래요. 학기 전액 시산표도 거래처 원장도 줄이고 손익계산서 여기 있죠? 아까 해놨던 거 손익계산서에서 상품 매출 금액 물어보고 있잖아요. 아까 상품 판매했다 그랬을 때 상품이라고 기록하면 안 됩니다. 상품 매출이라고 해야지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에서 단기에 발생하니까 12월 시점에서 상품 매출 여기 나와 있죠. 상품 매출 금액 얼마입니까? 이 금액이에요. 그죠? 여기 매출이 나오고 뭐 이 금액이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9억 1,354만 1,000원이라고 요거 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단기본 손익계산서 조회해달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판관비에서 옳지 않은 금액을 찾아보래요. 그러면 하나씩 볼까요? 임차료 여기 있죠? 640만원 나왔네요. 640만원 예 맞죠? 그 다음에 운반비 운반비는 여기 안 보이네요. 운반비 72만 2천원 운반비 70 이거 틀렸네요. 그죠? 옳지 않은 금액은 예. 그 다음에 도서인쇄비는 24만원 24만원 맞고요. 건물관리비 345만원 345 맞죠? 옳지 않은 것은 2번 운반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손익계산서에서 기부금 얼마니에요? 기부금은 좀 더 밑에 있겠죠? 영업 외 비용이니까요. 기부금은 62만원이네요. 그래서 기부금은 얼마입니까? 62만원 기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손익계산서 끝났고 재무상태표 조회해 달래요. 재무상태표 12월 말 계정별 잔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그래서 계정별 잔액 보도록 하죠. 선급금은 여기 있죠. 선급금은 160만원 맞네요. 선급비용 78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선급비용은 204만원인데 78만원이라고 했으므로 얘가 틀렸죠. 그래서 25번에는 얘가 옳지 않은 답이고요. 미지급금은 부채 계정이니까 조금 내려가야 되겠죠. 미지급금은 526,500원 526,500원 맞죠? 그 다음에 선수금 요 밑에 있네요. 124만 4천원.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자산계정, 부채계정, 자본계정 거의 안 다루지만 자산, 부채, 그 다음에 수익, 비용 계정들 특히나 재무상태표 자산계정을 외워놓지 않으면 이거 찾는 거 시간 많이 걸린단 말이죠. 얘가 자산인지 부채인지 유동자산인지 유동부채인지 이거 구분하는 것도 보면서 하나하나 일일이 찾아야 되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릴 거예요. 그래서 꼭 계정을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거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특히나 FAT 2급 배우시는 분들은 기초과정이기 때문에 계정 그거 다 외우기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회계 원리 시간에 동영상으로 찍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분이 요 동영상 보시고 나서 해당되는 칸에 제가 이론 쪽인가요? 거기 동영상에다가 회계원리 계정들 여러분이 1시간 정도만 설명드리면 계정 전체 거의 다 암기하실 수 있게 설명해 놨으니까 참고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재무상태표까지 여기 끝났고요. 그 다음에 26번 문제를 보니까 12월 말 재고자산 계정 중에서 상품의 잔액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재고자산은 이렇게 놓고선 재고자산은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 유동자산은 크게 당좌자산하고 재고자산을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죠. 상품 계정에서 기말 상품 재고액 얼마냐고 물어본 거예요.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아까 우리가 입력했던 1억 3,800 이 숫자를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유동부채 중에서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이렇게 나누죠. 유동부채 여기 나와 있고요. 유동부채 중에서 계정 중에서 잔액이 가장 적은 계정 과목 코드 3자리 입력하라고 나와 있죠. 유동부채 중에서 금액이 가장 적은 게 어떤 거예요? 이거네요. 그죠? 예수금. 맞나요? 그럼 예수금 계정 일일이 찾아야지 되나요?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계속 공부하시면서 계정 과목 암기를 해두라고 그랬었는데 여기서 한번 참고로 외상매입금은요 251번, 그 다음에 지급어음은 252번, 미지급금은 253번, 예수금은 254번. 요 네 가지만 정확히 암기하셔도 뭐 많은 부분 부채 계정에서 사용할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요거 암기 잘 해두시고요. 근데 이렇게 찾으라는 건 아니고요. 여기 우리 재무상태표, 재무제표에서 계정 과목의 코드 번호를 보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기능모에서 보시게 되면 계정 과목 코드 보기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계정 과목 코드 보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앞에 계정 과목에 대한 코드 번호가 옆에 쫙 이렇게 떠요. 요거 보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계정 과목이 가장 적은 거 예수금이었으니까 254번이라고 여러분이 답하시면 되는 문제였었어요. 되셨죠? 자,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유형자산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네요. 유형자산, 비유동자산이 있겠죠. 유형자산 여기 보시게 되면 유형자산 이렇게 나와 있죠. 유형자산 금액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6,100 11,000원 6,101만 1,000원이라고 답하시면 되고요. 자본금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죠. 자본금은 맨 밑에 있으니까 자본금 계정에 가셔서 자본금은 3억 6,851만원 요거 답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예적금 현황 조회해드릴래요. 우리 거래처에서 금융기관에 거래처 입력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거 그래서 보통예금에서 각 은행별로 잔액을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결산 자료 다 빼고요. 예적금 현황은 여기 있어요. 예적금 현황 클릭하셨고요. 12월 31일 현재로 예금을 별로 조회를 해봅니다. 자, 기업은행 잔액이 얼마예요? 1억 17만 5,740원이죠? 이거 맞네요. 그죠? 두 번째, 국민은행 보통 1억, 이거 틀렸네요. 그죠? 옳지 않은 것은 국민은행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한은행을 보시게 되면 1243만 9천원 맞죠?
신한은행. 그 다음에 우리은행 6,150만원. 이것도 맞죠. 그래서 잔액이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그리고 여기 회계 정보 분석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두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점수를 여러분들한테 주고자 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는 방법만 이거 내용이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아니요, 읽어보시고 제가 지금 설명하는 대로만 잘 따라서 하시게 되면 이거는 금방 계산기만 뜯을 줄 알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자료를 어디서 찾는지만 알면. 자, 유동비율이란 재무상태표 조회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재무상태표 클릭하시고요. 12월로 엔터. 여기서 지금 유동비율이란 어떤 뜻이라는 거, 기업의 단기 지급 능력을 얘기하는 지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 항상 얘는 단기 게 아니라 정기 거를 물어봐요. 정기 거. 여기서 보고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어떻게 하느냐면은 유동비율이라는 것은 여기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눠준 다음에 백분율인 100을 곱해주면 이 퍼센티지 중에서 하나가 나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럼 유동자산 금액이 어디 있어요? 유동자산 금액은 여기 있죠. 3억 7,089만원. 그래서 여기다가 3억 8,079만원 이 숫자 다 써놓고요. 유동부채 어디 있어요? 유동부채는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유동부채 2억 542만원 요거 있죠. 요걸 밑에다 써놓으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쓰라는 얘기냐면은 이렇게 쓰라는 얘기예요. 유동자산 조회하셔서 유동자산 금액은 아까 얼마였어요? 3억 7,089만원이었죠. 그 다음에 밑에 유동부채는 얼마였다고 그랬어요? 유동부채는 2억 542만원 이었잖아요. 이렇게 써놓으세요. 써놓고 계산기로 얘를 누르세요. 자, 계산기 꺼냈으면 준비해 놓으셨다가 입력해 보세요. 계산기로 3억 7천 89만원 입력했고요. 그 다음에 입력 끝났으면 나누기 2억 542만원 이렇게 누른 다음에 금액 곱하기 100 이렇게 하게 되면 몇 퍼센트가 나와요? 약 180% 요거 나오죠. 그게 답이에요. 이건 계산기 누를 줄만 알면은 답이 된다는 얘기죠. 자, 되셨나요? 이거 계산기도 제가 눌러서 한번 숫자를 쓴 다음에 그것도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겠죠. 이거 사실상 내용이 되게 어려운 문제이긴 해요. 회계에서. 근데 여러분이 유동비율, 다른 회계 시험 문제에서는 유동비율을 그냥 구하라고만 나오지 이렇게 공식을 가르쳐 주지는 않아요. 이 공식은 여러분들이 외워놓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란 말이죠. 이런 시험 문제에서는 대부분. 여러분들은 그런 걸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 숫자들을 여기 유동자산이나 유동부채를 이 재무제표에서 어디서 보면 되는지 그거를 갖다가 알려주려고 낸 문제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곱하기 100 잠깐요. 자, 이건 뭐 그렇다 치고요. 음, 370
제가 뭘 하려고 했냐면, 그래도 혹시나 몰라서, 여기 다시 한번 370-890-000 나누기 205-420-000 곱하기 100 이렇게 하게 되면 소수점으로 얼마가 나오느냐면 180.552-039-7235 이런 식으로 계산기에서 표시가 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여기 보면 소수점 이하는 버림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소수점 이하 여기는 싹 없다고 이렇게 보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예전에 이거 수업을 하시면서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인데 이 내용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셔서 이걸 그냥 찍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 이거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또 소수점 이하 버린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이 문제를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셔서 이렇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리는 거예요. 그거 몰라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으니까 이런 문제는 이렇게 계산해서 계산기 누른 다음에 답해 주시면 되는 문제, 되게 간단한 문제라는 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밑에 있는 재무상태표쇼에도 똑같은 문제라는 얘기겠죠. 부채 비율은 뭐 이런 것 뜻이다 라는 거 알아들었는데,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거는 부채 총계가 얼마고 자본 총계가 얼마인지만 알면 돼요. 그래서 부채 총계는 여기 보시게 되면 부채 총계에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아까 나왔던 금액. 부채 총계는 요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 부채 총계, 이 금액, 이 위에 이 자리에다가 이따가 이 숫자 쓸 거고요. 자본 총계는 어디 나와 있어요? 자본 총계는 요 밑에 나와 있죠. 자본 총계 243, 2705. 요 그대로 쓰시라고요. 어렵지 않게. 어렵지 않죠, 뭐. 자, 부채 총계는 205 420-000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자본 총계는 여기 나와 있는 거 243, 270 이렇게.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기 눌러보세요. 205 420 000 나누기 243 270 000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숫자가 얼마가 나오게 되느냐면 84. 4411559173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도 소수점 이하 버리라고 그랬었죠. 그죠? 소수점 이하를 버리라고 얘기하는 뜻은 여기 계산된 소수점 이하 얘는 다 없다고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답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물어보면 84% 여기 되겠네요. 그죠? 3번 이렇게요.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한테 작년 맨 마지막에 치러졌던 78회 FAT 2급 문제, 이론 문제부터 실무, 수행 문제, 평가 문제까지 다 같이 한번 쭉 풀어봤네요. 자, 잘 준비하셔서 2월달에 있을 자격시험에서 올해 처음으로 원하는 자격증들 다 취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할게요.